녹색평론, 시대와 소설, 이유를 살아가기, 김남.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것도 크게. 2달 전 나는 이것이 엄청난 변사이긴 해도 이렇게 녹색평론 연재 원고를 다시 쓸 무렵에는 이미 다 지나간 춘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미욱하고 안심했다. 예컨대 나는 남의 집 불구경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한의 불씨가 우리나라에도 이토록 크게 옮겨 번지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초기 대응이 신속했던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내리라 낙관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물건도 좀 팔아주자던 우리 착한 대통령처럼 말이다. 하지만 원고를 보내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 상황은 급변했다. 세상에 신천지가 터졌다. 그로부터 벌어진 사태의 전변이야 구구의 말로 새겨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저 하나 통계 수치만 보자. 지난호에서 나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도 않은 2월 11일자 중국 본토의 통계를 대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가 42,638명에 사망자는 1,016명이었다. 그리고 이번 원고를 쓰기 시작한 오늘, 즉 4월 3일 오전 3시 50분 현재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기대면 전 세계 확진자는 99만 8,047명에 사망자는 5만 230명이다. 우리의 경우 4월 2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9,976명에 사망자는 169명이다. 이런 통계조차 내가 이 글을 매주 질한 며칠 후에는 또다시 한가한 기동량이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가 언제고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할 때 이런 수치들이 또 어떻게 변했을지는 가늠조차 불가능하다. 그때쯤 질병관리본부 전은경 본부장의 머리는 얼마나 더 세고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주름살은 얼마나 더 늘었을 텐가. 한마디로 코로나19는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든 그 예상을 비웃으며 저 멀리 훌쩍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던 건 머릿속으로 감히 그런 통계의 비현실적 추이를 떠올리지도 못했다는 아둔함 따위에 있지 않다. 내 잘못은 내가 감히 희망을 운운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비롯한다. 희망이라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썼다. 아마 이런 뜻이었으리라. 우리가 맞이할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번 사태는 어쨌든 마무리될 것이다. 그때쯤에는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척 클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인식이 가장 큰 소득이자 곧 희망이리라 하고 썼다. 이제 나는 크게 누이친다. 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일상 같은 건 없다는 사실을 꿈엔들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 돌아갈 일 같은 건 없다. 앞으로 다가올 건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국민과 지구상의 온 인류가 맞이할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상이다. 설사 백신이 개발되어 이번 사태를 응답하다 2020처럼 돌아볼 날이 오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은 그것이 발발하기 이전과는 결코 같은 종류일 수 없다. 그것을 일상 2.0이라고 부르든 뉴 노멀이라 부르든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이 기대건 본초 좌우선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딩시 마을이 좋은 사례였다. 화자인 나의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이자 당신의 장남 딩후이로 인한 엄청난 개변 앞에서 절망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앞에 부자가 함께 계도를 해서라도 이전으로 돌아가려 애쓰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한 꿈이었다.
할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건 끝내 아버지의 뒤통수를 밤나무 몽둥이로 세게 내리치는 일뿐이었다. 미국에서는 뉴요크의 어느 유대인 동네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네메시스의 주인공, 남달리 책임감이 강한 버키 켄터가 결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친 울타리 속에서 평생 자폐의 삶을 사는 것도 그 때문이다. 피의 꿈. 수전 손택은 질병에 가난한 운유가 인류의 오랜 간습임을 지적한다. 그것이 패스트나 매독, 혈액이나 암, 그리고 에이즈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뭔가 추한 것으로 변모시키는 운유의 함정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지만 옌 랭커는 처음부터 대놓고 말한다. 끔찍한 재난이 실타래 끝에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실마리가 있었노라고. 말하자면 적어도 딩시 마을에서 그건 결코 운유가 아니었노라고. 그해 봄, 상부에서 교육국장이 딩시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혈장 경제를 발전시켜 마을과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만들자며 인민들의 대대적인 매혈 운동을 독촉했다. 촌장이 적극적이지 않자 그는 딩시 마을 학교의 종치기이면서 사람들에게 신망이 높은 나의 할아버지를 찾아와 촌민들의 설득을 부탁했다. 몸 안의 피는 샘물과 같아서 팔면 팔수록 더 많아진다는 과학적 이치를 납득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강가 모래사장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물이 나올 때까지 모래밭을 팠다. 과연 물은 파고 또 파도 다시 들어찼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도 쉽게 피를 팔지 못했다. 다급해진 교육부장은 딩시 마을 사람들을 모범 매혈부락인 상양촌으로 데려가 견학을 시켰다. 딩시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상양촌은 마치 천당 같았다. 골목에는 서양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빼곡했고 큰 길들은 예의 없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골목들마다 붙은 광명, 대동, 양강, 행복 따위의 명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딩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눈부신 부가 모두 피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뒤로 자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도 결심했다. 까짓 피를 팔지 뭐. 딩시 마을 사람들은 미친 듯이 피를 팔기 시작했다. 채열수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마을 안 어디에나 덩굴처럼 피가 통과하고 있는 플라스틱 관과 붉은 포도 같은 혈액병이 걸려 있었다. 어디에나 내버린 소독용 솜과 폐기된 주사바늘이 굴러다녔다. 어디에서나 깨진 주사기 유리와 피가 담긴 유리병을 볼 수 있었다. 어디에서나 채집한 O형, A형, B형, AB형의 혈액병과 혈액통이 걸려 있거나 놓여 있었다. 땅 위에는 온통 떨어지고 뿌려진 빨간 핏방울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하루 종일 빨간 피비린내가 진하게 흩어져 있었다. 봄날의 나뭇가지 위에도 푸른 잎사귀 위에도 매일 붉은 공기와 냄새가 떠다녔고 잎새들이 이를 호흡하다 보니 삼중나무와 느릅나무, 오동나무의 잎이 점차 옅은 핏빛을 띠기 시작했다. 딩시 마을은 순식간에 현의 모범 혈액 공급 마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대로 부지런히 팔뚝을 걷어붙이면 수천 년 이어온 지긋지긋한 가난도 머지않아 끝장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대로 가령 나이와 혈액형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체열을 하다 보니 딩시 마을의 번영은 너무 더뎠다. 체열소들은 곧 다른 마을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없었다. 어느 날 딩가 체열소가 간판을 내걸더니 다른 곳에서는 피 한 병에 80위안을 주지만 자기네는 100위안을 준다고 선전했다. 그 꾀를 낸 사람이 바로 나의 아버지 딩후이였다.
사람들은 곧 딘과 체열소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규칙을 어겼는데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게 하나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피를 팔다가 열흘에 한 번으로 그 기간을 줄였다. 나중에는 피를 팔지 않으면 오히려 혈관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답답함마저 느꼈다. 아버지의 욕심 또한 끝이 없었다. 제르비를 아끼려고 소독용 솜 하나로 세 사람의 피를 닦았고 일회용 주사바늘도 여러 사람에게 사용했다. 피를 뽑을 때는 한 병을 뽑는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한 병 반을 뽑았다. 아버지와 같은 매혈 우두머리들은 눈속임도 서슴지 않았다. 혈액 주머니는 보통 500cc 한 근짜리였지만 실제로 주머니를 꽉 채우면 600cc 한 근 두 냥을 넣을 수 있었고 피를 빼면서 주머니를 잘 두드려주면 700cc 한 근 넉량도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큰 돈을 벌었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는 열병, 에이즈가 돌았다. 이제 마을에는 피를 사고 파는 게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한번 피를 팔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만둘 수 없었다. 결국 열병에 걸려 쓰러지고서야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열병에 걸린 마을 사람들을 학교로 불려들여 함께 살게 했다. 그렇게 해야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가족들이 남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순순히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성의 관료들과 손잡고 새로이 관 장사도 시작했다. 이익이 뻔한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장남의 태도에 절망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내남없이 관 만드는 작업을 뛰어들었다. 좋은 관만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관 장수의 손에만 맡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물리치고 학교를 장악한 유해진 일당의 인도하에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 결과 딩시 마을의 그 좋던 나무들은 하룻밤새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맙소사, 이런 꼴이 되다니.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관 속에 들어간들 더 이상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폴리오가 왔던 시절, 미국의 목가에서 이민자들이 일궈낸 미국의 눈부신 번영 이면엔 얼마나 깊은 균열이 숨어 있는지를 예리하게 파헤칠 때 필립 로스가 주목한 역사는 합리적인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과 해석이 불가능한 베트남 전쟁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마지막 소설 네메시스에서는 이미 이름도 생소해진 한 전염병을 끄집어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도 눈앞에 다가선 1944년 여름, 미국 동부 뉴요크의 가난한 이탈리안 동네에서 첫 폴리오가 발생했다. 그건 이미 1916년에 미국 북서부 지방을 휩쓴 바 있는 무엇보다 근육에 심각한 마비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돌림병이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날 경우에는 특히 소아마비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것, 당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는 39의 나이에 폴리오에 걸린 가장 유명한 피해자였다. 뉴요크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해 아는 바가 극히 적었다. 당장 병의 원인을 몰랐다.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높은 기온이라든지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는 파리와 모기 따위, 아니면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똥을 싸지르는 비루 먹은 개나 비둘기 따위가 의심을 샀지만 그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다만 감염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병에 걸릴 정도로 폴리오의 전염성이 무척 높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 소설은 뉴요크의 또 다른 유대인 동네 위케이크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그 마을의 청년들 역시 다른 동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전쟁에 나갔는데 또래 누구보다도 건장한 청년 버킷 켄터는 눈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징집에서 제외되었다. 그에게 그 사실은 아무에게도 드러내기 힘든 수치심을 안겨주었지만 대학에서 체육교사의 꿈을 키우던 그는 놀이터 감독으로서 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어느 날 놀이터에 이탈리아 패거리가 몰려왔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폴리오를 퍼뜨리러 왔노라 떠벌리다가 버키의 제지를 받고 돌아갔다. 문제는 그 직후 벌어졌다. 유대인 동네에도 갑자기 폴리오가 발병한 것이다. 제일 먼저 두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다. 어른들은 혼비백산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보내지 않는 집들이 늘어났다. 그래도 가난한 집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여전히 놀이터에 보내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버키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공황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아. 폴리오는 우리가 매년 여름 함께 살아야 하는 병이야. 내 평생 사라진 적이 없는 심각한 병이지. 폴리오의 위협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늘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버키는 이탈리아 아이들이 폴리오를 퍼뜨렸다는 소문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 애들은 그저 거들먹거리느라 사방에 침을 뱉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케이크의 폴리오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심지어 한 아이가 죽자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폴리오를 퍼뜨린 이탈리아계의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그런 만큼 1대 10으로 그 아이들과 맞서 싸운 용감한 젊은이로서 버키를 칭찬했다. 사람들은 과도한 경쟁심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고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은 분노를 시도 때도 없이 터뜨렸다. 그럴 때마다 버키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애썼다. 그래도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탈리아계 아이들을 범인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이탈리아 아이들 때문이 아닙니다. 보세요. 걱정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두려움이라는 병원균을 감염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극복할 겁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그에게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일이 정작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상식과 이성의 편에 속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자기 아이들의 부재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폴리오는 이제 여름 내내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르던 채소였고 그 아이들이 돌보던 어항에서 헤엄치는 열대어였다. 그러나 더 이상 돌봐주는 아이들이 없으니 채소는 땡볕 아래 누렇게 시들어버렸고 열대는 곧 굶어 죽거나 혹은 경기 속으로 내버려지게 될 터였다. 사람들은 이제 막연한 풍문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과 그 속에서 확연해진 그런 따위 부재를 통해 폴리오와 공포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병에 걸린 두 아이의 어머니는 위로차 전화를 건 버키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다. 당신이 감히 전화를 해?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뭐가 무슨 말씀이신지야? 여름 더위에 애들이 뛰어다니면 당신이 머리를 좀 써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애들이 공용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릴 때는 지켜봐야 한다는 걸? 폴리오철에는 하느님이 당신한테 준 눈을 이용해 애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걸 알아? 모르지. 절대 알 리가 없지. 그녀는 기어코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멍청이 때문이라고. 버키는 애인 마샤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의사인 스타인버그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는 버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두려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 두려움은 우리를 타락시켜.
두려움을 줄이는 것. 그게 자네의 일이고 내 일이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마을에는 어려서부터 정신지체화로 자란 호러스라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게 일이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노는 자리에 와서 멀거니 구경을 했는데 그럴 때 악수를 해주면 곧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능력조차 없었다. 하지만 자기와 친한 아이들마저 픽픽 쓰러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평소 가장 침착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던 아이 케니마저 히스테리를 부렸다. 저 인간은 속옷에 온통 똥이야. 두 손에 온통 똥을 묻히고 있어. 저 인간은 씻지 않아. 깨끗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자기 손을 잡고 악수해 주길 바래. 그렇게 폴리오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저 인간이 사람들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있어. 저 인간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케니는 호러스가 마치 강경병을 옮기는 개라도 되는 양 마구 울부짖으며 쫓아내려 했다. 나중에는 자기를 달래려고 손을 뻗는 버키마저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방금 그 인간을 만졌잖아요. 그날 밤 버키는 집에 돌아와 어떤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것은 위케이크의 끔찍한 폴리오를 퍼뜨린 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깨달음이었다.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하느님의 본성이 달랐다면 상황도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버키가 폴리오 바이러스를 만든 하느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그 순간에도 상황은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사람들은 눈이 벌게진 채 온유로서의 질병에게 바칠 재물을 찾았다. 가령 반유대주의자들은 위케이크의 폴리오가 퍼지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유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모두 그대로 둔 채 위케이크를 태워버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유대인 버키가 위케이크에서 분노하던 그 무렵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나치가 궁지에 몰려서도 여전히 이른바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전과 이후. 물론 코로나19는 물러갈 것이다. 사람들은 조기를 내걸고 묵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서둘러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챙기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혼자만 유난을 떠는 것 같아서 슬그머니 벗어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약국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넘쳐나고 원한다면 아무 때고 보건소에 들려 백신도 맞을 수 있으리라. 무엇보다 경제의 V자 반대를 위해서는 기업인 뿐들만 아니라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배달의 민족일 테고 여전히 가까스로 월세를 내고 여전히 빌려 쓴 돈을 허겁지겁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달라지는 것도 있으리라. 대한민국은 방역과 의료체제의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질병관리본부나 대학병원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것저것 자문을 구할 것이다. 특히 강력한 보건국가의 방역 철학과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일본 같은 선진국들을 다 놔두고 말이다. 혼돈의 시절, 그저 허구한 날 마스크만 열심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오래 멈춤 이외에도 방역에 크게 도움도 주지 못한 나 같은 장사미사들도 잠시 우쭐해진다손 누가 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깨달은 이들은 따로 있다. 그들 중에는 서울에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 이제까지의 허룹숭이 같은 삶 대신 농부로서의 새 삶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 유난히 심장이 약한 그들은 자칫 벌어질지도 모를 사재기에 대한 연상만으로도 심장이 벌렁벌렁했는데 베트남과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쌀을 안 판다고
너희들은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나 실컷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식으로 뻗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끔찍한 기억을 트라우마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는 여전히 농의 중요성, 특히 자급자족과 소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끼는 이들이 99%가 아닌가. 물론 도시에도 제법 각성한 이들이 늘어났으니 그들은 틈만 나면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 기본소득을 달라고 당당히 외친다. 그걸 좌파 떼거지의 터무니없는 생떼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실은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우리 30%는 역차별하느냐고 핏대를 올려 기어이 돈 100만원쯤은 받아낸 달콤한 경험만큼은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숨을 잠시 고르고 나면 소농이나 기본소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상실의 감정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도 어쩌지 못한다. 그건 아마 제 아들을 때려 죽인 죄로 석 달간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나의 할아버지가 새삼 목격한 딩시 마을의 그 완벽한 폐허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포함해 죽을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산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가고 닭이나 돼지, 개, 고양이, 오리할 것 없이 가축들마저 재사라진 마을. 남은 게 있다면 오직 텅 빈 마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핏빛 황혼이 있을 뿐이었다. 버티 켄터는 그는 폴리오에 걸린 몸으로 뉴요크를 진작 떠났다. 천성적으로 엄격한 선을 짊어진 그와 같은 이들은 가혹한 의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격리의 여생을 살 뿐이다. 그는 자신의 책임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절대 모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결코 돌연변이도 또 예외도 아니다. 그게 끔찍하다면 그간 우리가 끌고 온 이전의 삶이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후는 그러므로 달라야 한다. 참, 수치를 다시 찾아 적는다. 2020년 4월 10일 오전 1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150만 2618명에 사망자 89,915명, 우리나라는 확진자 1,450명에 사망자 208명이다. 녹색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녹색평론을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 회원이 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가 널리 보급되도록 협력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